어제 플로리다에서는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유권자 35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첫날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주에서 12주가 그동안의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이르면 올해 12월에는 식품의약국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됐던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문을 연 지 3주째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교내 확산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영화관 체인 AMC가 $99에 극장 전체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만 894명 늘어난 849만 7,547명, 사망자는 644명이 늘어 22만 5,86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045명이 늘어 52만 2,260명, 사망자는 5명이 늘어 3만 3,502명, 뉴저지 확진자는 562명이 늘어나 22만 5,960명, 사망자는 11명이 늘어 16,3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플로리다는 대선 6개 경합주이자 최대 승부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에서는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 첫날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유권자 35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특히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19일 플로리다에서는 최소 35만 명의 유권자가 현장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플로리다 67개 카운티 중 이날 52개 카운티가 사전투표를 시작했는데 첫날 29만 1,000명이 참여했던 지난 2016년의 기록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 시작한 우편투표는 이날까지 250만 명이 참여해 4년 전 120만 명의 2배가 넘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날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긴 줄을 섰고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는 줄을 선 유권자들에게 피자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이날 플로리다 올랜도와 잭슨빌을 직접 찾아 사전투표 열기를 높였습니다. 한편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등 조기투표는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선거 당일 현장 투표소를 찾을 것이란 비율이 높습니다. 플로리다는 6개 경합주 중 가장 많은 29명의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데 애리조나와 함께 우편투표 결과가 선거 당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승자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기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최근 여론조사 평균치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1.4%포인트 격차로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11월 3일 대선이 끝난 지 3일 후 도착한 우편 투표용지까지 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화당의 청원을 어제 연방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4표, 반대 4표의 동수로 6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의 개표를 허용한 주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19일 연방대법원은 찬성 4대, 반대 4의 동수로 대선 투표 마감 후 발송된 것이 아닌 한 11월 6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개표하도록 한 주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 진영을 비롯한 공화당은 이런 주 대법원의 판결이 선거일을 11월 첫 화요일로 정한 연방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법원이 아닌 의회의 몫이라며 연장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런 공화당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공화당의 로렌스 타바스 의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4대4 판결은 가능한 한 빨리 대법관이 완전히 충원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인 3명의 대법관과 함께 펜실베니아 공화당의 주 대법원 판결 저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세뮤얼 엘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11월 3일 대선 투표 마감과 동시에 우편투표 수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습니다. 오는 22일에는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열립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선 후보 TV 토론의 주제가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밝혔습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주제를 외교와 안보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주제는 코로나19 대응과 가정, 인종, 기후변화와 국가 안보, 리더십 등 6개로 선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애리조나주 프레스콧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0일 9시 테네시주 벨몬트대에서 열리는 대선 TV 토론 주제가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어제 대선토론위원회는 22일 토론 주제로 코로나19 대응과 미국의 가정, 인종, 기후변화와 국가안보, 리더십 등 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토론 주제는 토론 진행자인 NBC 방송의 백악관 출입기자 크리스틴 웰커가 선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에 참가하겠다면서도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며 주제를 바꾼 건 매우 불공평하다고 거듭 발언하고 또 완전히 편향된 앵커가 진행자로 있다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캠프는 이번 토론 주제를 외교와 안보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NBC 측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캠프 측은 이미 두 후보는 사회자가 주제를 정하는 데 합의했다며 선정된 주제에 불만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선토론위원회는 이번 토론에서 상대방의 말 끊기를 차단하기 위해 각 후보가 답변을 하는 2분간 상대방의 마이크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우려되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을철 확산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 6주에서 12주가 그동안의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소장 마이클 오스터홀름은 18일 NBC 방송에서 앞으로 6주에서 12주가 전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암울한 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가을철 확산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에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는 7만 명에 근접한 6만 9,1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29일 7만 1,302명을 기록한 이후 2달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같은 날 콜로라도와 인디애나, 미네소타 등을 포함한 10개 주에서는 신규 환자가 코로나19 사태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휴일이어서 통상 신규 환자 집계가 줄어드는 18일에도 미 전역에서 48,210명의 환자가 새로 나오면서 일요일에 집계된 신규 환자 수로 7월 26일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수는 5만 6천 명을 넘으며 12주 만에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오스터홀름 소장은 지금부터 추수감사절 사이에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6만 7천에서 7만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조직적인 정부 대응의 부재가 코로나19 차단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터홀름 소장은 지금 중대한 문제는 메시지 전달이라며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학과 현실을 반영하는 메시지를 보내야만 한다는 게 커다란 도전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 중 하나죠.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이르면 올해 12월에는 식품의약국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는 3상 임상시험의 첫 번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서 12월 다시 시험에 돌입해도 내년 초에는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테판 벤슬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19일 월스트리트저널 연례 기술 컨퍼런스에서 11월 3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12월에는 연방정부가 백신 후보물질 긴급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3만 명 규모의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한 모더나 측은 첫 번째 결과가 11월에 나올 것 같다면서도 언제가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백신 접종 후 2개월 동안 시험 대상자의 최소 절반 이상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돼야 하는 만큼 11월 말에는 도달할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이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모더나는 곧바로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FDA 승인까지는 몇 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1차 중간 결과에서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2차 분석을 실시하는데 이 경우 12월 시험에 돌입하고 FDA의 결정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벤슬 CEO는 올해 말까지 2천만 회 분량을 우선 생산하고 내년에는 최소 5억 회 분량을 생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승인 절차를 둘러싸고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 산하 FDA의 백신 승인 절차에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뉴욕주 내에서는 자체 의사와 전문가 단체를 모아서 백신을 검토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9일 ABC 굿모닝 아메리카 인터뷰에서 FDA의 코로나19 백신 승인 절차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관한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미국 국민들도 그렇게 신뢰할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보건당국 백신 개발에 관해 미국 국민들은 백신 접종에 매우 회의적일 것이라며 그래야만 한다고 발언하고 맹목적으로 백신을 신뢰하지 말 것을 주장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뉴욕 내 백신 배포에 관해서는 자체 의사와 전문가 단체를 모아 백신을 검토하게 할 것이라며 그들이 안전하다고 하면 나도 시민에게 안전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외에 백신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 행정부 산하기관은 믿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됐던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문을 연 지 3주째입니다. 다만 뉴요커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교내 확산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15,000명을 상대로 한 진단검사에서 확진자는 18명에 그쳤습니다. 19일 뉴욕타임스는 시 교육국이 공립교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결과가 나온 1,676명 중 단 18명만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사는 총 15,111명이 받았던 것에 비하면 우려와는 다르게 교내 확산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 퀸즈 큐가든과 브루클린 보로파크 등 코로나19 급증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학교들 인근에서 지난 9월 마지막 주부터 모바일 검사장을 설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펼친 결과 검사를 받은 3,300여 명 중 양성 확진은 단 4명뿐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현상에 전국 최대 규모의 학군인 뉴욕시에서 교내 확산이 잘 억제되고 있는 모습이 전국의 학군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며 뉴욕시 공립교 시스템이 예상 밖의 선전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교내 확산 없이 안전하게 학생들이 대면 수업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면 부모들도 복직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뉴욕시의 경제 회복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전면 온라인 수업을 채택한 뉴욕시 공립교 학생이 절반 이상인 가운데 원활한 온라인 수업을 위한 장비 부족과 차일드 케어 등 무료 보육 서비스 부족 등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새 방역 지침을 발표하고 항공기나 열차, 버스와 기타 대중교통에서 일하는 작업자와 승객은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항공업계나 대중교통 종사자 노조가 바라는 과태료 부과 지침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은 탑승을 거부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한 단계 강화됐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와 블룸버그 통신은 CDC가 19일 새 방역 지침에서 국내나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내에서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운영자도 승객들에게 여행 내내 마스크를 쓰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은 탑승을 거부해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이날 새 방역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CDC는 기존 지침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다른 안전조치들을 취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CDC는 새 지침에서 여행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는 주와 주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확산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계속 그렇다면서 감염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탔을 때 마스크를 끼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지역 감염은 신속히 주와 국가 간의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지침이 항공업계와 관련 노조들이 바라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CDC 관계자를 인용해 새 지침의 초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과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써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었지만 백악관에 의해 가로막혔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영화관 체인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개인에게 싼 값에 극장을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AMC가 $99에 극장 전체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19일 ABC 방송은 미국 최대의 영화관 체인 AMC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99에 극장 전체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AMC는 1회 극장 임대에 가족과 친구 등 최대 2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가족용 애니메이션 몬스터 주식회사와 슈렉을 비롯해 할로윈 시즌 공포 영화, 최신 개봉작 가운데 한 편을 골라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개봉작 임대료는 최소 가격인 $99이고 테넷 등 최신작 임대료는 $149 이상으로 책정됐습니다. AMC는 지난 13일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영화 관람객 숫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85% 급감했다면서 올해 말까지 회사가 보유한 현금 자산이 바닥나면 유동성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AMC는 현재 미국 내 600여 개 개봉관 가운데 500곳의 문을 다시 열었지만 관객 수용량을 20에서 4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허가 투표함 설치와 우편 투표용지의 무단 폐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LA 동부 지역에서는 투표함 화재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선거관리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8시쯤 LA 동부 볼드윈팍 지역의 한 투표함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불타는 신문지를 투표함 안에 집어넣으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 noticed the smoke coming out of the ballot box. It was pretty heavy. 현재 캘리포니아주 검찰과 연방수사국 FBI는 방화범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추가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투표함에 얼마나 많은 양의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 당국은 최대 100여 표가 소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우편 투표용지 회수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10분쯤 이루어졌다며 이후 해당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반납한 유권자들은 이를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he residents or those who decide to use this particular box, I mean, they voted already, so we need to reach out to them.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도 커지자 당국은 카운티 내 나머지 투표함의 수거 횟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국은 대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신속한 등록과 선거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등록은 오늘 마감되며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용지를 원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오늘 자정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와 협력해서 백신 유통에 관해 사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자와 양로시설 주민 등 고위험군, 또 의료업계 종사자 등에 우선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방부 등과 협력해 백신 유통에 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5개 관할 구역 가운데 하나라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에 따르면 백신 조기 공급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양로시설 주민 등 고위험군과 의료업계 종사자와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백신을 독립적으로 검토한 후 대중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뉴섬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출받은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재외 동포재단 주요 사업 변경 사항 향후 대응 방안에 따르면 올해 총 예산은 650억 원 가운데 10.4%인 6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재외 동포재단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외교부에 30억 300만 원을 각출했고 2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38억 원을 국고에 반납했습니다.
또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사업 예산 5억 9,200만 원,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예산 14억 5천만 원, 차세대 입양동포 모국 초청의 사업비 3억 3천만 원 전액이 감액됐습니다. 뉴욕시 최초 한인 시의원에 도전하는 1.5세 줄리원 후보가 19일 퀸즈 써니사이드 46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내년 26선거구 뉴욕시의원 선거에 후보 등록을 마친 원 후보는 이민자들의 권익 향상 및 포용적 지역 커뮤니티 형성, 스몰 비즈니스 보호,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6선거구는 퀸즈 써니사이드와 우드사이드, 롱아일랜드 시티와 아스토리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 후보 외에도 한인 후보인 헤일리 킴, 헌터 칼리지 영문학과 조교수 등 총 15명이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어제 미국 알래스카 남서쪽 해상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해 얄루샨 열도 등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54분께 알래스카주 남서부의 샌드포인트로부터 남동쪽으로 91km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 경보센터는 이 지진으로 샌드포인트와 콜드베이 등 거주 인구가 드문 지역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스테이트 스루웨이가 11월 중으로 현금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고 캐시리스 톨을 전면 시행합니다. 뉴욕 스테이트 스루웨이 오소리티는 570마일 구간에 위치한 모든 톨부스를 없애고 캐시리스 시스템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캐시리스 결제 시스템의 경우 이지패스 운전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요금도 현재와 동일하게 징수됩니다. 이지패스가 없는 운전자들에게는 톨게이트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차량 등록 주소지로 요금 고지서가 보내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적은 양의 소나기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하지만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